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맘 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근대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네요. 추석 연휴가 이제 끝났고, 지금은 아침 11시에요. 오전 11시. 제가 아침에 지금 오늘 하루 공가를 내고, 어,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백신을 좀 늦게 맞았네요. 1차 백신을 이제서야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좀 맞은 지 지금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뭐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약간 뻐근한 느낌, 약간 왼쪽 그 주사 맞은 자리가 뻐근한 느낌이 조금 들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각 종교별로 독립운동 특징,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게 또 뭐가 있냐, 신문, 뭐 그 정도 살펴보고, 또 뭐 이제 이전 영상들에서 빠졌는데 시험에 자주 등장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임시정부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헌법을 살펴보느냐, 그러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법치국가죠. 헌법은 우리 그 법의 가장 기본법입니다. 어떤 법률도 헌법에 배치되는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될 수는 없죠. 이 헌법 전문이 뭐 그 전체 문장을 말하는 게 전문이 아니고, 그 헌법의 제정 이유라든가 뭐 대한민국이 뭐 왜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세워졌는가,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바로 헌법 전문이에요. 제1조 그 조항 앞에 써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직 헌법의 헌자, 희자도 모르는 분들 헌법 전문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길다 길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 헌법 전문입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대요. 그리고 4.19 민주이념을 개정한다고 나와 있네요. 제가 근대사를 임시정부로 마무리하는 이유입니다. 현대사에 그대로 계승이 되기 때문이에요. 헌법 전문에 언급되는 것들은 전부 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3.1운동 잘 나오고, 임시정부 잘 나오고, 4.19 잘 나오죠. 저는 이제 우리 현대사의 키워드를 6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6가지라기보다 3가지예요. 독재와 민주화, 하나로 엮을 수 있고, 가난과 경제성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단과 통일. 이 6가지가 현대사의 큰 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사의 시작을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임시정부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대사의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끝을 내는 겁니다, 제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러분 근데 임시정부 공부하려면 어렵잖아요. 어렵죠. 임시정부 막 개헌도 막 많고 막 개헌 내용도 막 외우기 싫고 막 도망 다니고 막 서로 막 분열되고 막 무슨 파 나눠지고 막 하는 것들 막 보기도 싫잖아 막. 그쵸? 근데 우리 이제 차근차근 시험에 나오는 것만 살펴볼 테니까 같이 한번 쭉 읽어본다는 마음으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전 영상들에서 벌써 임시정부를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일단 3.1운동 때 한번 봤죠. 3.1운동의 결과 하면 바로 딱 튀어나와야 되는 게 바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 우리 민족의 그런 독립운동을 좀 더 체계화하고 조직적으로 할 그런 필요성을 느꼈어. 그래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성격을 띤 그 정부가 3개가 생깁니다. 3가지가 생겨요. 연해주에 대한국민의회가 생기고, 상하이에 임시정부 생기고, 그 다음에 서울에 편성정부, 이렇게 3개가 생긴 것도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 임시정부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상하이 임시정부에는 국무총리가 이승만이었고 임시의정은 원장의 이동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없었어요. 이 대통령이 있냐 없냐로 공무원 시험에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초기에는 대통령 없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그리고 이제 임시의정은 원장 이동령도 한능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었죠. 지금 국회의사당 그 홀에 이동령 흉상이 있다고 기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개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합쳐지죠. 합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야 일단 상하이로 한번 모여보자. 우리 한번 회의 한번 해보자. 일단 임시정부 유치를 어디로 하는 게 좋을까? 유치는 상하이가 좋을 것 같아. 왜? 거기 막 그 외국 그 조개지들도 많고 프랑스 조개지도 있고 막 그 외교 활동을 하기에 편하니까 일단 유치는 상하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 좋다, 괜찮다. 그러면 유치는 상하이로 하고. 그러면 세계 중에 어떤 정부를 승계하는 게 좋을까?
아무래도 한성 정부가 그 세계에 조금 알려졌으니까 한성 정부의 정통성을 승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희, 노동국 총판 안창호 이렇게 해서 삼각정부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주공화제 정부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 분립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기관으로 아까 말씀드린 임시의정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으로 국무원이 만들어지고 사법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사법기관은 좀 힘들어. 왜냐면 사법기관이 뭐야, 뭐 하는 거야. 그 나쁜 놈들 잘못한 사람 붙잡아다가 그 뭐야, 교도소 같은 데 보내고, 법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 사법기관이. 근데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에. 나라를 잃었고. 중국에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걸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법부 활동은 조금 어려웠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그 임시정부의 초창기 활동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한등급 선택지로 나오는 것들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시간 순서대로 살펴볼 겁니다. 시간 순으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5가지 정도를 외워놓으면 임시정부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내 비밀 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연통제는 그 비상연락망 같은 겁니다. 우리 뭐 회사에서도 제 직장에도 비상연락망이 있는데, 근데 이제 비밀 연락망이야. 비상연락망인데 비밀 연락망입니다. 비상연락망이죠. 각 도, 군, 면 단위에 연락 책임자 두고 그 사람들 통해서 뭐 문서도 배포하고 명령도 전달하고 뭐 군인도 모집하고 또 뭐 돈, 군자금도 모금하고 정보 보고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내 비밀 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 이게 뭐다? 임시정부의 활동이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연통제와 이렇게 연계해서 알아야 될 게 두 번째 거. 교통국. 이륙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교통국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냐, 연락 거점, 중간 연락 거점,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대놓고 여기는 임시정부 중간 연락 거점입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이 회사야, 회사. 만주에 이륙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아일랜드 사람 조지 쇼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무역회사예요. 우리 그 아일랜드도 그 영국 막 지배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동병상련의 마음이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를 잘 도와줬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거기 만주에서 이제 상하이로 이제 가는 그런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배편도 이제 막 구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통신 역할도 잘 해줬다. 이륙양행이라는 회사에서. 만주에 이륙양행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부산에는 뭐가 있었죠? 백산상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부산 지역 문제 나오면 이 백산상회가 가끔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백산상회는 부산에 있다. 그리고 교통국의 역할을 임시정부 교통국 역할을 했다. 각 분 단위에 이제 교통국 만들고 면 단위에 교통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망이 있었다. 연통제와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연통제 교통국은 뭐다? 임시정부 활동이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파리위원부와 구미위원부 등 외교 활동을 펼쳤다. 말 그대로예요. 이제 뭐 프랑스 파리에서 했고 또 미국 구미는 이제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외교 활동을 한 겁니다. 우리 그 3.1운동 때 배웠을 거예요. 신한청년당 그 김규식이 파리 강화 회의 가가지고 독립청문서 낸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신한청년당의 김규식이 한 건데 왜 임시정부 업적에 이게 들어갑니까? 김규식이 이제 프랑스에 갔어요. 근데 이 가 있는 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김규식도 사실 이 한 나라의 뭐 외교 그러니까 뭐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인 직함이 필요한 마당에 마침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고 그래야 그 직함이 있어야 파리 강화회에서 활동하기도 편했고 그래서 김규식이 임시정부 외교부의 파리위원부 소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에 김규식이 간 것도 그 임시정부 업적으로 이제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미위원부, 구미 젤리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이승만이 그 미주 지역 교민들 대상으로 해서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이승만 그 이름이 구미위원회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임시정부의 구미위원부로 바뀐 겁니다. 아무튼 이제 뭐 파리위원부, 구미위원부를 만들어서 외교 활동을 했다. 누가? 임시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사료 편찬회 또는 사료 편찬소 뭐 이런 걸 만듭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백성들, 국민들 민족의식이 높아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임시사료 편찬회를 만들고 거기에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 또는 애국공채를 발행하였다. 공채가 뭡니까? 공채가 뭐냐면 나라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국민들한테 채권을 발행해주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채권 발행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 해야 되니까 독립자금 모자라요. 우리 돈 좀 빌립시다. 그 이름이 바로 애국공채, 독립공채입니다. 많이 사주세요. 나중에 다 갚을게요. 그거죠. 나중에 현대에 들어와서 갚습니다. 1980년대에 그때 뭐 특별법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공채 상환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임시정부가 애국공채, 독립공채 등을 발행하였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5가지를 꼭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1919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9년부터 1920년대 초까지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연통제하고 교통국은 사실 이제 금방 일제한테 걸려갖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초반에 막 만들어지고 나서 한 일들이에요. 만들어지고 한 1, 2년, 2, 3년 그렇게 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하나로 딱 끊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임시정부는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된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임시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임시정부가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회주의, 민족주의, 또 무장투쟁 세력들, 공산당도 모이고, 실력 양성파 또는 다양한 색깔의 그런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겠죠. 당연히 갈등도 있었을 테고. 점점 이제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이 미국에다가 위임 통치를 해달라고 청원서를 보내요. 위임 통치 해달라고 청원서를 보냅니다. 아무튼 그게 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된다. 1923년 1월에 국민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한능호 선택제는 뭐라고 나오냐면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 라는 선택제가 나와요. 이게 뭐야? 임시정부가 이렇게 했다. 임시정부가 한 일이죠. 1923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제가 분열이 됐다고 했는데 총 3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능하면 안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개조파, 창조파, 유지파. 무슨 조폭, 무슨 파 같네. 이름만 봐도 대충 어떤 파인지 알겠죠? 개조파는 뭐야? 개조를 해야 돼. 임시정부를 유지는 하되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개조해야 돼. 안창호,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파는 뭘까? 창조, 새롭게 만들자. 임시정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무장투쟁 합시다. 이런 사람. 또, 임시정부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건설합시다. 이런 사람들. 신채호,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지파는 뭐겠어? 지금 이대로가 좋아. 유지하자. 그냥 김구, 이시영,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지파들은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반대했겠죠.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아무튼 국민대표회의가 4개월 동안 열립니다. 근데 아무 소득 없이 끝나요.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일단은 그 창조파 사람들이 연해주로 다 떠나버립니다. 많이들 떠납니다. 그 창조파에는 공산당들이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아무튼 무장투쟁 세력들도 많이 섞여 있었고 아무튼 연해주로 가서 새로운 정부를 만든대 걔네들이. 그랬더니 개조파 사람들이 야 그럼 또 정부가 2개가 되잖아 하면서 이제 이거 개판이고만 하면서 이제 국민대표회의야 이거 무효야 무효 하면서 임시정부를 탈퇴해버립니다. 개조파 나가고 창조파 나가고 남은 건 유지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1920년대 중반부터는 임시정부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개헌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헌 내용 막 읽기도 싫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임시정부를 유지하기 위한 정말 각고의 노력이었다. 임시정부 정말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더 좋게 어떻게든 독립이 될 때까지 우리 정부를 이어나가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력을 생각하면서 하나씩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좀 쉽겠죠. 총 5차례의 개헌이 있었어요. 이제 개헌을 볼 텐데 처음에 1919년 4월에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상해 임시정부 때예요. 아직 그 임시정부가 안 합쳐졌을 때, 정부가 그 3개로 나눠져 있을 때, 그때 처음 1919년 4월에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개헌이 3개가 하나로 합쳐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1차 개헌이 만들어집니다. 1차 개헌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1차 개헌이죠. 그리고 이제 그 1차 개헌 이후에 이제 국민대표 회의가 열리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힘들어졌습니다. 이승만이 미국 쪽에서 이제 독립운동 그 자금 모금하면서 거기를 독점을 합니다. 돈을 좀 밝혔어요. 돈을 좀 모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독립운동 자금으로 넘어가고 아무튼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이승만을 탄핵시키고 박은식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가 1925년이에요. 지금 1923년에 아까 국민대표 회의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1925년에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 돼요. 박은식이. 이게 언제다? 1925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도. 그러고 나서 바로 2차 개헌을 합니다. 야, 이승만 대통령 시켜놓으니까 정말 딴짓만 하고 그러는 거야. 야, 그래, 그러면 국무령하고 국무원을 선출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그렇게, 체제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1925년에 바뀌는데 그게 바로 2차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1925년은 뭐야? 박은식이 대통령이 되고 개헌을 하니까 그게 바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였다. 이 한 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는데 독립운동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집니다. 1, 2년 해보니까 너무 안 좋아. 돈도 없고 큰일 났어요. 사람들도 없고. 야, 이거 지도자 근데 몇 명이서 이런 짊어지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하나가 돼서 이 역경을 이겨나가자. 그래서 1927년에 3차 개헌을 합니다. 어떻게? 국무위원 집단 지도체제로 바뀝니다. 언제까지? 무려 1940년까지.
힘들어서 국무위원 집단 지도체제로 바꿨잖아요. 그럼 1940년까지 이걸 유지했다는 거는 1940년까지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난의 시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도망다니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영상에서 봤었죠. 바로 이 시기에 그 1932년에 임시정부의 그 김구 선생님이 한인애국단 만들어가지고 이봉창, 윤봉길 의거가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1940년에 충칭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충칭 정착 전후로 해가지고 한 일들이 시험에 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문제는 4개로 나눠서 하면 돼요. 4개로 나눠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야? 아까 1919년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한 일, 5가지 알면 한 문제 클리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뭐지? 1923년 독립운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1925년 이승만이 내려오고 박은식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이거 2가지 알면 두 번째 문제가 클리어됩니다. 세 번째는 뭐야? 1927년 국무위원 집단체제로 바뀌면서 1940년까지 충칭에 정착하기까지 고난의 시기였고, 그 사이에 1932년에 김구의 한인애국단. 그거 알면 세 번째 문제 클리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았죠. 뭐 남았어? 1940년. 1940년 충칭에 정착 전후, 정착 후 임시정부가 한 일을 별도로 알면 이제 임시정부 문제는 완전히 이제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총 4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면 됩니다. 막 어렵지만 이렇게 4개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한 파트, 두 파트, 세 파트, 네 파트 나눠가지고 공부를 하면 쉽게 임시정부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런 선택지들이 이제 나와요. 정식 정부 준비를 위해 한국 독립당이 창당되었다. 1940년 5월. 이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막 이런 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니까 어렵고 힘드시죠. 한국 독립당?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옛날에 이거 1930년대 초에 그 한중연합작전 할 때 나왔던 그 한국 독립당 같은데. 응? 한국 독립당 상하부대 그 북만주 지정천 한국 독립군이 활약했다. 그 한국 독립당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40년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한중연합작전이 30년대 초반에 끝나고 나서 35년에 민족혁명당이 다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김원봉의 그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갈라지고 우익 세력들, 우익 인사들이 빠져나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우익 인사들이 빠져나가서 1935년에 빠져나가서 그 생긴 당이 세 개의 당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김구의 한국국민당이 있었고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1935년 이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원봉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은 나중에 그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편입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 2년 후에 임시정부 국무부장이 되는 거니까 지금 김원봉은 이 설명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당이 충칭에 이제 정착하기 한 2, 3개월, 3, 4개월 전에 이제 느낌이 옵니다. 야, 이제 정식 정부를 좀 준비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하나로 뭉쳐서 임시정부의 여당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아. 좀 탄압도 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충칭 정도에 좀 정착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당을 만들자. 그래서 김구의 한국국민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이 세 개가 합쳐서 이름이 한국독립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고 바로 한국광복군 창설해가지고 지청천이 총사령관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941년에 조소왕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대일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1942년에 조선의용대를 흡수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순으로 기억을 해볼게요. 화면 보시면은 자 화면을 한번 좀 봅시다. 제가 이 흐름은 반드시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제가 연도까지 다 써놨죠. 일단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 독립당을 창설하는 사료가 나옵니다. 뭐 우리가 알기 쉽게 나와요. 뭐 세 당이 합쳐져서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택지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되었다. 또는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사료가 또는 뭐 대일선전포고 사료가 나온다. 대일선전포고 사료도 어렵잖아요. 뭐 사료에 대일선전 또는 뭐 선전 이런 말이 나와줍니다. 뭐 그게 안 나오면 미국, 영국하고 뭐 연합군과 연합해서 싸운다. 그게 대일선전포고일 겁니다. 대일선전포고가 1941년 12월입니다. 대일선전포고를 왜 그때 했을까? 여러분 그 우리 임시정부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이 대일선전포고는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고 이틀 후에 바로 대일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시작 후에 대일선전포고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가 언제야? 1941년 12월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그 뒤로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우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1942년 7월에 조선의용대가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 광복군 이제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한국 광복군 선택지로 자주 나오는 그런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었다. 그거 잘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1943년입니다. 조금 어렵게 나왔을 때 뭐가 나왔었냐면 대일선전포고의 위치 찾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중일전쟁과 조선어학회 사건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일전쟁은 1937년이죠. 조선어학회 사건은 1942년이죠. 대일선전포고는 1941년 12월 기억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화면의 흐름과 연도는 한번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꼭 한 문제는 나오더라고요. 자, 임시정부는 이제 요만큼 하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9년부터 1920년대 초 임시정부가 한 일들 묻는 문제 하나, 또 1923년 그 국민대표회의 관련 아니면 그 박은식이 대통령이 되는 박은식이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이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 1925년. 그 다음에 27년에 이제 그 국무위원 집단체제로 바뀌면서 충칭이 정착하기까지 권원의 시기 문제 하나. 그리고 1940년 충칭 정착 전후의 흐름에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 4개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임시정부는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문제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임시정부 이거 하려고 내가 이거 공부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임시정부 그냥 포기할게요. 그냥 지지치고 다른 데 집중할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시정부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조서왕이 주장했던 삼균주의,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아주 중요한 가치죠. 여러분들 임시정부가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립을 원해요. 이렇게 외쳐줬어요. 임시정부가. 포기할 수 있었겠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제스가 우리를 좋게 봤고 우리의 카이로 선언에서 우리의 독립을 언급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우리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냥 이 사람들도 다 포기해버렸다면 이런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없겠죠. 지금 우리 가끔씩 저 유튜브에서 그런 대한민국 국뽕 영상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괜히 막 뿌듯하고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분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분들이 버텨준 덕분이다 라는 거 잊지 않길 바라면서 임시정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교로 한번 넘어가죠. 종교는 그냥 키워드로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화면을 보시고 화면의 것들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동학은 최재훈이나 최시영 나오고 교리들 그런 것들 인내천 그런 것들 나오고 그런 게 사료로 등장하고 선택지로는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책들이 있었다. 동경대전은 동학의 경전이고요. 용담유사는 동학의 가사집입니다. 찬송가라고 봐야 되나? 그런 가사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천도교는 한번 우리 그 소년운동 할 때도 한번 했었죠. 동학을 계승한 종교입니다. 천도교. 소년운동을 주도했죠. 천도교 소년회에서. 그리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또 그 만세보라는 신문도 간행을 합니다. 잡지 개벽도 선택지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잡지 개벽도 천도교예요. 다음 대종교는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나철, 오저감살단, 나철하고 서일, 북록운전서 대빵이죠. 서일. 가장 잘 나오는 건 북간도의 무장단체 중광단을 만들었다. 잘 나오죠. 중광단. 그리고 이 중광단이 나중에 북록운전사가 됩니다. 천주교는 경향신문하고 의민단이라는 독립운동단체 조직하죠. 천주교 이렇게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불교도 딱 하나. 박준민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전개하였다. 유교는 이번에 시험에도 55회 시험에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사료에 박은식 막 나오고 선택지로 유교구신론이 나왔었죠. 불교는 한용운의 조선불교유신론 알면 되고 또 사찰령 폐지운동을 벌였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종교 문제는 그냥 키워드로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종교하고 신문은 그렇습니다. 외워야 돼요. 신문도 이제 봅시다. 신문 순서대로 볼게요. 화면을 봅시다. 한성순보는 중요하죠. 몇 번이나 언급했었죠. 우리 최초의 신문이죠. 민시정권 개화정책 때 그 방문국 설치하고 나서 만든 신문입니다. 전부 한문으로 돼 있고 열흘마다 한 번씩 발행을 했고 관보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관보. 나라에서 발행한 거니까. 관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선택지로 자주 나오죠. 최초로 상업광고를 실었다. 뭐죠? 한성주보입니다. 한성주보. 선택지로 등장합니다. 다음 독립신문은 독립협회 할 때 했는데 서재필이 만들었고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이 있고 또 독립협회랑 당연히 관련이 있고. 근데 우리 이때 1896년 이때 독립협회의 독립신문도 있고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에서도 같은 이름의 이런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 황성신문은 울산의학 이후에 그 장지연 시일야 방송대국 이거는 했고요. 다음 제국신문은 그냥 이종일이 창간했다. 이거는 인물 이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승만도 제국신문에서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름은 막 무슨 일제 기관지 같잖아요. 제국신문. 근데 제국신문 그런 신문 아니었습니다. 민족신문이었어요. 이거는 인물 이름을 왜 기억하라고 하냐면은 인물 문제에 이런 선택지가 제국신문을 창간했다.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인물로 이종일 인물 말고 다른 인물로 해서 오답 선택지로 제국신문을 창간했다라는 선택지가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종일이 창간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대한매일신보 이거는 아주 중요한 신문이죠. 우리 그 시험에도 잘 나오고 양기탁하고 영국인 베델이 창간을 합니다. 양기탁하고 베델도 둘 다 인물 문제로 나왔었죠. 대표적인 이제 민족신문이고 우리 그 고종이 그 을사늑약이 무효다라는 그런 내용, 고종이 쓴 그런 내용의 친서를 게재했다. 그리고 또 국채보상운동을 열심히 지원하고 열심히 전파한 국채보상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한 게 바로 대한매일신보죠. 나중에 근데 대한매일신보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냥 내일신모로 바뀌고요. 일제 기관지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만세보하고 경향신문은 방금 전에 종교하면서 했었죠. 만세보는 천도교, 경향신문은 천주교.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신문도 마찬가지로 외우셔야 돼요. 뭐 외워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종교도 했고 신문도 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근대사 영상 제가 쭉 보다가 빠진 것들 정리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한번 들쭉날쭉하게 봅시다. 선택지로 종종 등장하는데 제가 빠뜨린 것들을 한번 채워봤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빠진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이제 기출문제 영상 제가 4회분씩 풀면서 하나씩 채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볼게 국문연구소. 제가 국문연구소를 빼먹었습니다. 국문연구소가 1907년에 학부 안에 설치되었다. 학부가 뭐예요? 학부. 우리 대학 학부 그거 아니에요. 학부. 배울 학자. 나라 부서입니다. 정부 부서. 학부.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뭐 이런 거겠죠. 학부 안에 설치되었다. 국문연구소가 학부 안에 설치되었다. 그런 사료가 나옵니다. 선택지가 나올 때도 있고요.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한글 연구할 때 1910년대 조선 광문회가 있었고 1920년대에 조선어 연구회가 있었고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조선어 학회가 있었다. 이렇게 3개만 했었는데 제가 1910년대 이전에 국문연구소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국문연구소는 이 1907년에 학부 안에 설치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주시경과 지서경이 중심이 돼서 활동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시경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글의 체계를 정리하였다. 보시는 선택지처럼 뭐 주시경을 중심으로 국문을 정리하고 철자법을 연구하였다. 또 국문연구소의 위원으로서 국문연구에 힘썼다. 이런 인물 선택지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음으로 볼 게 이제 1908년에 쓰여진 금수회의록이라는 소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자주 선택지로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쓴 신소설이에요. 신소설. 정치, 사회 풍자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제목이 금수회의록이죠. 회의록이야, 회의록. 누가 회의를 한대. 근데 금수가 회의를 해, 금수. 우리 그 짐승을 금수라고 하잖아요. 이 금수만 또 못한 놈 막 이런 말을 쓰잖아요. 주인공이 동물들입니다. 동물들을 의인화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막 정치풍자, 사회풍자를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게 이제 1908년에 발표가 됐는데 1909년에 그 일제의 언론 출판 금지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판매 금지된 소설이 바로 금수회의록입니다. 1908년 금수회의록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원각사. 원각사 역시 1908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인직의 은세계, 치악산 뭐 이런 신극들이 이제 공연이 되죠. 이거는 사회상 문제로 종종 등장을 합니다. 원각사에서 뭐 은세계가 공연되었다. 그럼 이거 언제다? 1908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해에게서 소년에게. 아이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넘어가잖아요. 뭐 지금 국어 시간도 아니고 뭐 문학 시간이야? 근데 이런 건 알아두면 좋습니다. 최초 이런 건 알아두면 좋잖아요. 최초의 신체시예요. 최초의 신체시. 이것도 선택지로 등장을 종종 하거든요.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이 1908년에 발표한 우리나라 최초의 신체시. 신체시가 뭐는 거야? 신체. 새로운 형태의 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시, 현대 우리 시는 자유시죠, 자유시. 시의 형식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시들이 다 뭐 시조, 가사, 뭐 운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5글자도 막 돼 있고 7글자 돼 있고 그렇잖아요.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가 딱 나온 거예요. 이 시도 약간의 그런 반복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완전 자유시는 아니야. 그 대신에 정말 새로운 형태의 시긴 했죠. 그 당시에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신체시라고 하는 겁니다.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는 1908년이다. 기억을 하면 됩니다. 방금 1908년만 3개 했어요. 금수회의록, 원각사, 해에게서 소년에게 모두 1908년이에요. 묶어서 외워놓으면 좋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20년대 걸로 하나 해봅시다. 20년대. 제가 1920년대를 기억하는 2가지 키워드, 사회주의와 치안조직법. 이 2가지 단어는 제가 꼭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1920년대 선택지로 이런 게 나옵니다. 신경향파 문학가들이 카프를 결성하였다. 또 어려워 이거. 신경향파는 뭐고 카프는 또 뭐야? 여러분, 신경향파 문학을 프로문학이라고 합니다. 프로문학. 프로라고 할 때 프로문학. 프로. 아마추어 프로? 근데 그 프로라고 할 때 그 프로가 아니야. 사회주의잖아. 카프가 결성된 게 1925년입니다.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의 프로예요. 프로문학이. 카프가 KAPF거든요. 가운데 P자가 프롤레타리아의 P예요. 카프가 그러니까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동맹. 그게 바로 카프입니다. 막 사회주의 그런 스멜이 막 나죠. 신경향파 프로문학가들이 결성한 카프는 1925년이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 30년대로 넘어갑시다. 제가 빼먹은 게 분화로드 운동을 빼먹었어요. 1931년부터 34년까지 농촌 계몽운동, 동아일보에서 농촌 계몽운동을 합니다. 우리 농촌 사람들 좀 많이들 배웁시다. 또 우리 또 많이 가르칩시다. 배우고 가르치자. 분화로드 운동.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했고 농촌 계몽운동이고 구호가 배우고 가르치자였다. 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 제가 마지막 그 한국사 연구하면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조선학 운동을 제가 얘기하면서 정인보는 문일평은 조선심 이렇게만 기억하라고 했었죠. 근데 막상 조선학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걸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1934년에 이 한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유당 전서 간행 사업을 합니다.
여주당이 뭐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호가 여주당이에요. 그래서 정약용 그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여유당 전서 간행 사업을 펼칩니다. 1934년에. 그리고 이 간행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조선만의 것, 우리 조선만의 정신, 조선만의 마음 이런 걸 알리고 펼쳐나가자. 그게 바로 조선학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정인보가 우리의 어를 강조했고 문일평이 조선심, 조선 마음심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료에 막 정인보의 얼 나오고 문일평의 조선심이 막 나와. 그리고 선택지에 뭐가 나와? 여유당 전서 간행 사업을 계기로 조선학 운동이 펼쳐졌다. 이런 선택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34년 여유당 전서 간행 사업과 조선학 운동을 연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년대 또 뭐 해야 되나? 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이 열립니다. 베를린 올림픽. 그리고 우리 마라톤에서 송기정옹께서 우승을 하죠. 마라톤에서. 그런데 신문에서 우리 송기정 선수 그 가슴에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고 하죠. 동아일보하고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를 지웁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1936년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서 일장기를 지웁니다. 그리고 이때 그 조선중앙일보 사장이 누구였냐면 여운형이에요. 여운형. 우리 현대사 공부할 때 등장하죠. 여운형. 그래서 여운형 인물 문제에 일장기 말소 사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왜? 이때 조선중앙일보 사장이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 아프네 또. 백신 맞은 데가 욱신욱신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64에 대해서, 하고,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저항시인입니다. 저항시인이고, 위혈단 단원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시는 1940년에 쓰여진 절정이라는 시하고, 1945년에 발표된 광야라는 시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264 시인은 1944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1945년에 발표되니까 죽은 다음에 세상에 나온 거죠. 이런 걸 이제 유고시라고 하죠. 유고시. 근대사를 마무리하기에 참 좋은 시 두 편입니다. 제가 시로 근대사를 마무리할게요. 1940년 절정 그리고 1945년 광야 이 두 개의 시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정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그 문학 시간이었나 그때 단어 막 하나하나 이런 빨간 줄 쳐가면서 이 시어의 이런 의미를 공부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절정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4의 절정 1940년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안.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기억나시죠? 강철로 된 무지개 보니까 기억나죠? 겨울은 뭐 그냥 일제강점기 그런 혹독한 현실을 나타낸 거고 강철로 된 무지개는 그 뭐 우리의 독립의지, 뭐 시인의 독립에 대한 희망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시가 바로 264의 절정이라는 시입니다. 절정은 제가 봤을 때는 나옵니다. 이 시 자체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언젠가 나오겠죠. 그리고 1945년 264의 요고시 광야를 읽고 근대사 이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치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날이고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멋진 시입니다. 까마득한 날 우리나라가 세워졌대요. 감히 이곳 대한민국을 범하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 한반도 역사가 펼쳐졌어. 근데 지금 눈이 내려. 일제강점기가 왔다는 얘기죠. 근데 매화향기가 가득해. 독립에 대한 의지, 지족, 절개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 광복에 대한 의지를 시로 자기가 표현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훗날 백마 타고 온 초인. 264시에 초인이라는 시도 있어요. 이건 뭐냐, 백마 타고 온 초인이 바로 광복, 조선의 독립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 넓은 들판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리라. 대한독립 만세 외치겠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까지 10개의 영상으로 근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길었죠. 제가 중간에 잡소리도 정말 많이 하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영상들이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264의 시 광야처럼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근대 기출문제 영상을 한 4개 정도 만들어서 끝내고 해방 후에 현대사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